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북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북한 노동당 당대회가 폐막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김주애의 심상치 않은 등장까지 짚어둘 대목이 좀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인 주의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죽 옷을 아빠하고 똑같은 가죽 옷을 입고 왔고요. 특히나 저 장면입니다. 같이 내려오는데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중앙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노동당 대회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획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현근택 변호사님. 네. 주애, 딸인 주애가 정가운데 중앙에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후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낙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여성이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10대 초반이죠. 우리 나이로 치면 아마 13살 정도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나이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다. 여성이 할 수 있을까?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죽 자켓 입은 거는 좀 강한 이미지. 그다음에 이미지를 보이는 거죠. 왜냐면 우리도 예. 보면은 뭐 공군 파일럿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가죽 자켓을 선호하거든요. 약간 이제 강함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중앙에 세운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후계자가 아니고 그냥 약간 얼굴마담만 하다가 그치지 않겠냐라고 많이 예상들을 하는데 하는 전망도 있죠. 그렇죠. 예. 있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북한은 어떤 이 서열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자리 배치라든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이게 예. 군대 우리도 군대 가 보면은 이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군대 군경 일치 사회일수록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운데 세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후계를 확정지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러니까 약간 지원해 주는 거죠. 어리고 여성이지만 그래도 중심이야. 그러니까 예. 너희들 앞으로 이제 당대회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당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힘이 쏠려 잘해. 약간 그런 보여주기 뭐 퍼포먼스 아닌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 보면은 의상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상대국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도 의상이나 헤어 같은 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여줬을 거예요. 그게 이제 후계자로서 사실상 낙점한 거 아니냐 해석부터 이제 전문가들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긴 해요. 아직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공식 직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상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김주애 씨의 그 나이가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어리죠. 어리다 보니까 예.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혹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죠. 일각에서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김주애의 어떤 그런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그러한 가설들처럼 유사 사태가 만약에 발생을 하거나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한반도 전체의 안보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혼동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을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렇죠. 오직 국익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좀 접근하고 예. 너무 섣부른 해석을 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북한 관련 소식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변화가요. 김정은 위원장은 총비서로 추대가 됐는데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도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건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여정,
박광웅, 한광상. 김여정 이제 부장이 됐는데요. 이번에 5년 만에 구체 당대에서 다시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것이죠. 뭐 이거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제 판단에 김여정의 역할은 김주의 후계 구도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네. 후계 구도로 가는 데서 김주혜를 띄워주는 역할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여정 부장이 됐죠. 이제 그 주회의 고모가 되는 겁니다. 부장에서 부부장에서 부장이 됐는데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는 겁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보시는 것처럼 당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의 한 멤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취부된 박원근 교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주회를 도와주는 역할을 위해서 승진을 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저도 박 교수의 말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그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김주혜와 뭐 권력 투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여정 부장도 김정남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권력에 대한 욕심을 선을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에서 말로를 맞이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의 역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 겁니다. 예. 아까 전에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혜가 갖고 있는 약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리니까 여성이니까 좀 빠르게 이 언론에 노출을 시키고 후계 구도를 아마 좀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초반에 나오는 것 같은데 김여정도 저는 아마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 과거에 그런 영상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행사장에 김주혜가 갈 때 김여정이 정말 굽신굽신 정말 90도로 그랬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의전을 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예. 저는 김여정 부장이 그런 본인의 역할, 본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워낙 지금 북한과 관련된 지금 정보들이 지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나이도 13성으로 추정.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최근에는 또 국정원에서도 뭔가 이름도 김주애야 아니면 김주혜일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저렇게 북한 방송에 저렇게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만 단 한 번도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예. 계속해서 뭔가 존엄하신 뭐 아니면 뭐 샛별 여장군 뭐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하지 이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비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저는 아주 장기적인 그 기간을 갖고 승계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워낙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진 영상이나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인 지도 거의 독재 체제에서 그러니까 김여정 아무리 동생이라 하더라도 경쟁자는 아닐 것 같아요. 경쟁이 안 되죠. 예. 기본적으로 직계 혈족과 반계 혈족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뭐 재벌 기업 이렇게 승계할 때 보면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렇게 쭉 있지만 직계 혈족으로 내려오면 다른 분들은 옆에서 뭐 부회장이나 이게 도와주다가 나중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똑같아요 원리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승계 구도까지는 도와주겠죠. 안정화될 때까지는. 예. 그렇지만 승계가 안착화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빠질 거라서 본인도 아마 그걸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력 투쟁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했던 얘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기만극이자 졸작이다. 동족 범죄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완전 붕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이주로 되면 북한은 지금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에서 우위가 전략적으로 워낙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한번 쓰면은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이런 협박이거든요. 그렇죠. 예. 핵을 사실상 가지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했지요.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습니다. 원래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 스테이트인데 예. 뉴클리어 파워라 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이 놓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 더 아쉬운 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뭐 참 수치스러운 그리고 모욕적인 이런 언행을 했는데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 왔는데 저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약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예. 우리가 남북 관계가 어떤 종속 관계가 아니고 서로 당당한 관계인 거고요. 또 유엔에서는 인정되는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리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동시에 가입한 거고 이렇게 예. 한반도에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북한에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데 당당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노력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좀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가 믿어도 되는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예. 성취부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정부 여당으로서 이렇게 달갑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에 지금 각종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거의 주체국이 결국 미국이잖아요. 예. 본인들이 받고 있는 이 규제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지금 미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개인적인 성품상 뭔가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 뭔가 북한과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핵과 관련된 뭘 풀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제재를 풀어주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이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저런 러브콜을 보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정부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대북 강경책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때 그럼 결과가 어땠죠? 오물풍선 날라오고 굉음 방송으로 적경 지역의 국민들은 고통받고 정말 그 국회로 와서 그 적경 지역의 부모가 와서 우리 애가 정말 잠을 못 잡니다 하면서 울부짖었던 걸 아직도 벌써 잊어버린 겁니까? 예.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를 패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 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구애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북한을 대하고 그리고 또 미국을 대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무조건 대북 강경책 이미 전 윤석열 정부 때 실패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이 전 적절한 리액션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저렇게 말을 쏟아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묻지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적대시 정책이란 건 뭐냐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죠. 한반도가 중대 군면에 접어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We never were able to talk because look, I was so busy. I'd come back with respect to Kim Jong-un. I'd come back. It was. With the North Korean Kim Jong-un this year, Kim Jong-un.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에이펙에 오기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못 만나고 돌아갈 때도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마 이제 중국 방문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 방문할 때 만나지 않겠냐는 게 아마 대체적인 시각이고 예. 그러나 분위기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관세 대법원 판결도 무효되면서 국내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지금 뭐 선거할 때마다 지고 있어요. 돌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란이라든지 뭐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쟁 일으키는 것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아니면 이걸 뭐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원할 거예요. 강원 작전을 관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아마 만날 수도 있다. 물론 에이펙 왔을 때도 만나기 원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전에 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몇 번 예. 대화를 하다가 제대로 안 된 게 있어서 보다 확실한 아마 지금 가장 얘기하고 있는 핵폭 인정해 달라. 그다음에 뭔가 제재해 달라 이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선물을 아마 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어디로 칠지 몰라요. 지금 하는 거 몰라요. 보면. 예,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예. 당장 내일이라도 또 만날 수도 있고 만난다고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어서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무언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북한을 이미 핵보유국의 주다는 나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부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핵보유국 북한을 볼 거냐 말 거냐 사실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국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시 해줄 것인가? 아니겠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것이고 아마 그 위협적인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 영토까지 도달하지 않는 것을 뭔가 제어할 수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해줄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예. 저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 사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북한과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과 뭔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북한과의 뭔가 소통이나 이벤트를 할 때 한국을 패싱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계속해서 북한을 적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봤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와 혈맹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국제 제재 속에서도 어떻게 숨구멍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아군이 있는 셈이죠. 그렇죠. 중국 예. 이외에 러시아라는 숨구멍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미국에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는 이유, 아마도 저는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 보유 국가나 아니면 독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봤잖아요. 예.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나 지금 이란과의 이런 상태들 봤을 때 언제든 북한과 유화적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 강압적인 제스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정은 지금 북한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좀 약간 유화적인 메시지로 변화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파고들 틈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기다렸다가 파고 들어가야죠. 사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영구적으로 갖지 못하게 지금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르긴 합니다만 또 전제긴 합니다만 만약에 4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면 그러니까 우리 정치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도 영향이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그 성치훈 대변인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첫 번째 이야기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정부처럼 적대적으로 해야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이 국제적인 구도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고 예. 현실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오늘 발표를 하는 내용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도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렇게 온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 김정은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보면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젠 같은 동족으로도 볼 수 없다라던가 예. 예,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걔네들은 이미 우리 민족끼리라는 노선도 이미 폐기한 지 오래입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외교 노선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그 80년대 학번들의 그 생각인 정말 온정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그런 네. 시선으로 지금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외교적인 옵션이나 카드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쯤에 만나게 돼서 이러한 부분을 또 민주당에서는 뭐 남북한 민족 간의 뭐 이런 것으로 계속 포장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그 결과물은 정말 대한민국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민주당도 집권당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반박을 하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예요. 북한의 기본 노선은 통미봉남 아닙니까? 빠져. 우리 미국으로 직접 할래. 트럼프도 사실은 뭐 알겠지만 김정은이랑 직접 하긴 원해요. 그러면 사실 김정은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직접 만나거나 협상을 한다. 그럼 우리 역할이 없어져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입장이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미국도 설득해야 되고 북한도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위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하노이 회담도 하고 싱가포르 회담 후에 하노이 회담에도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남북 미간 이렇게 3자 회담 같은 거를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사실은 완전히 패싱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 어떤 협정을 맺어갈 때 우리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지정학적 아니면 역학관계 그런 거는 사실은 이건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당이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당이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